움직임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조직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의 경과와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모니터링할 것인가? 우리가 조직 관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조직 각각에다 꽂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이 과정에서 동맥을 거치고 그리고 조직 관리를 하고 다시 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지표들을 통해서 조직 관리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호흡 주기에 따른 용적 상태를 평가하는 혈액량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관리와 관련된 산소 공급 부분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혈액을 박출해서 동맥을 거쳐서 조직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신 혈관 저항을 받게 되면 평균 동맥압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조직 관리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분당 심박출량이라 함은 분당 심박수와 일회 심박출량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일회 심박출량을 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물병을 좌심실로 비유를 하면 밖에서 손으로 짜는 이 힘이 수축력이 되고 그리고 이 물병 안에 있는 물이 전부와 혈량이 됩니다. 그리고 물병 입구가 되는 이 부분이 후부와 저항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동맥, 판막 그리고 혈관 저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수축력이 적절치 않고 혈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항이 커진다면 당연히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은 부족하겠죠. 그렇게 되면 혈압은 떨어지게 되고 조직 관리는 감소합니다. 반면 심장에서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일을 하게 되면서 심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심장 스스로와 그 다음에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허혈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표인 심박수입니다. 이 심박수는 지속적인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에는 자동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기선이 깔려 있게 되는데요. 심장의 박동기 역할을 하는 이 동결절에서 자극이 시작됩니다. 동결절에서 심방을 거쳐서 방실결절에 이르게 되면 심방이 수축을 하면서 피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 히스속, 그 다음 우각, 좌각, 퍼킨제 섬유에 이르게 되면 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QRS파를 형성합니다. 바로 뒤이어 심실이 이완하면서 T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심장이 순차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P파, QRS파, T파가 1대 1대 1로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심실, 좌심실이 조화롭게 수축을 하게 되면 QRS의 모양은 이렇게 네로한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동결절이 멈췄다. 그러면 심장이 멈출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의 방실 접합부에서 한 40에서 60회 정도 띄워주게 됩니다. 다만 이 심방에서의 수축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QRS 앞쪽에 P 웨이브가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심실 자체에서 세포에서 세포로 전도가 되는데 이는 전기로를 타는 것보다는 전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QRS가 약간 와이드하고 정상 전도 방향인 이 방향과는 다르게 심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QRS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당 30에서 40회 정도의 맥박을 생성해냅니다. 그 외에도 심박수를 조절하는 부분은 자율신경계입니다. 특히 교감신경은 베타1에 작용을 해서 심박 수축력을 증가시켜주고 심박수를 빠르게 해줍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은 동결절과 방실결절에 주로 분포를 해서 자극 시 맥박을 느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앞선 공식에서 혈압에서 이제 맥박수가 떨어지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빈맥이 생겼는데 혈압이 떨어진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동성인 맥파와 맥박이 빠를 때를 비교해 보면 수축기에 비해서 이완기가 굉장히 짧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좌심실로는 피가 충만하는 시간이 이완기이기 때문에 이 이완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져 있게 되면은 들어오는 혈액량이 적기 때문에 혈압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조기 심실수축파가 되는데 정상인 맥파 뒤에 이 조기 심실수축파가 정상보다 빠르게 오게 되면 앞선 원리와 똑같이 좌심실의 충만 시간이 이완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정상인 심점도 파는 이렇게 정상 맥파를 만들지만 조기 심실수축파는 맥파를 만들어내지 않아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의 대표적인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방이 꾹 하고 한번 짜주게 되면 전체 심박출량의 20에서 30%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심방 수축이 소실되기 때문에 심방세동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전도 모니터링을 할 때 우리의 심장은 3차원으로 입체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리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리드는 3개의 와이어 리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흉곽에 이렇게 3개를 붙이게 되면 마치 사과를 세로로 잘라서 정면에서 본 것처럼 심장을 정면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1, 2, 3 3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리드 2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전기축의 방향과 가장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리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가로로 잘라서 보는 것처럼 심장을 수평면으로 잘라서 분석을 해보면 심장은 가운데 이렇게 반듯하게 있지 않고 약간 좌측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와 5번째 늑간에다가 6개의 흉부 리드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흉부 유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작은 방 2개, 큰 방 2개가 보이게 되고 이 중에서 특히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전신 순환을 하기 위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심실에 비해서 3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기의 흐름은 이 좌심실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맥을 분석을 할 때 피파가 중요한데 특히 이 피파는 심방에서 형성이 되고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 V1이 이 심방과 가깝기 때문에 피파가 가장 잘 보이는 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드 3개에 덧붙여서 2개를 더 붙이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심전도 모니터링에서 주된 리드로 우리가 리드 2를 선정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전기축의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S를 잘 보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모델도 날씬하고 크기 때문에 멀리서 잘 보이는 것처럼 이 QRS도 이렇게 좁고 높아야지 잘 보이게 됩니다. 이 좁다는 기준은 작은 박스 3칸보다 좁아야 되고 높다는 기준은 작은 박스 5칸보다는 높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피파와 T파의 관계를 봤을 때 피파는 알파보다 5분의 1보다 낮고 T파는 알파보다 3분의 1보다 낮아야지 알파가 잘 보이게 됩니다. 모양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알파가 위로 뾰족하던지 아니면 아래로 뾰족하면 좋은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위아래로 이렇게 되면 잘 감지를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2번째 지표인 혈압입니다. 혈압은 주로 교감신경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됩니다.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심박수와 일의 박출량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세동맥은 이제 전신 혈관 저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정맥은 잘 늘어나는 성향이 있어서 혈액의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어 혈량에 영향을 주고 이제 콩팥은 소변을 내보내고 항익류 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볼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빠른 보상 기전으로 심박수가 빨라지게 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효과는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다른 기전으로는 압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게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이 입구, 대동맥궁에 압수용체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장기인 머리 쪽으로 가는 경동맥 쪽으로 가는 그 입구에 경동맥 팽대라는 곳에 압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은 민감도가 높아져서 혈압을 빠르게 조절하게 되고 반면 노화나 동맥경화, 만성 고혈압이 있게 되면 민감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동맥 같은 경우는 다른 혈관하고는 다르게 전신으로 가는 압력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탄성이 굉장히 크고 저항은 작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수축기 때 혈관이 확 늘어나면서 압력을 받아내서 수축기 완충 작용을 하게 되고 이 혈관 안쪽으로 혈액을 약간 보유했다가 이완기 때는 앞쪽으로 밀어줘서 이완기 펌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동맥은 평활근의 직경을 조절해서 혈압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전신 혈관 저항 공식에서도 보다시피 이게 반지름의 사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혈관의 직경이 절반만 변화한다 하더라도 2의 사승, 16배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의 변화로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압을 모니터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침습적인 방법과 침습적인 방법. 비침습적인 방법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커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커프가 너무 느슨하게 감기거나 이 너비가 팔보다 좁게 되면 혈압은 높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 커프를 감은 팔이 심장보다 높게 있으면 혈압은 낮게, 그리고 낮게 있으면 혈압은 실제보다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로 비침습적인 혈압 측정은 간헐적 진동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빈도가 높은 곳을 평균 동맥압으로 잡고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은 계산 공식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점은 부정맥이나 혈류량이 낮고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때에는 침습적으로 혈관에 관을 꽂아서 동맥압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행요법이나 약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를 즉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파형에서 이 안쪽의 면적이 바로 1의 박출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혈압을 쟀을 때 양쪽의 혈압이 완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되면 높은 쪽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고 20 이상 차이가 난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수축기압의 파형이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두 개의 파형이 겹쳐져서 된 것입니다. 대동맥에서 나가는 전진파와 말초에서 반사돼서 오는 반사파 두 가지에서 모양이 결정되는데요. 이 대동맥 쪽과 말초 족배동맥 쪽을 비교해 보면 말초 족배동맥 쪽에서는 반사파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진파 위로 반사파가 올라오게 되면 수축기는 굉장히 좁고 수축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인 맥압도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평균 동맥압은 대동맥에서부터 저기 끝 말초까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조직 관리의 지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에서 또 봐야 할 압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수축기압, 그리고 이완기압, 이 둘 간의 차이인 맥압, 평균 동맥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압에 있는 이 안쪽의 면적이 바로 간접적인 1의 박출량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중심정맥압입니다. 우리가 중심정맥압은 중심정맥관을 꽂아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승합제나 혈관 수축제를 사용할 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게 되면 중심정맥압뿐만 아니라 중심정맥 산소 포화도까지 우리가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이 해부학적인 삽입 위치는 흉부 X선상에서 칼이나 상방 1cm 위쪽 오른쪽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위치가 너무 이것보다 높게 되면 혈전 생성의 위험이 증가하고 우리가 중심 정맥압이라 하면 상지에서 오는 것, 하지에서 오는 것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위쪽에 있게 되면 하지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CVP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너무 깊게 되면 우심방이나 우심실의 벽을 자극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정맥압을 모니터링 할 때에는 중심정맥관에 디지털 포트에다 연결하시면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이 중심정맥압 파형은 심전도 파형과도 더불어서 같이 판독을 하면 좋은데요. 중심정맥압에서 A 파형은 우심방의 수축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파형이 되면서 심전도에서는 P파와 이제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이 점점 떨어지다가 삼천판막이 닫히고 우심실이 우심방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C파가 형성이 되고 압력이 쭉 떨어지면서 여기에 네가티브가 주어지게 되면 우심방 압력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안쪽으로 다시 혈액이 차이게 되면 V파형을 그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완전 우심방에 혈액이 충만됐다가 비워지면서 압력은 다시 Y 곡선을 타게 됩니다. 우리가 중심정맥압은 전신을 돌고 온 피가 우심방에 다 모이기 때문에 전신에 있는 총 혈액량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복강에서는 복강 내 압력의 영향을 받고 흉곽에서는 흉곽 내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심방은 또한 그 옆에 있는 우심실 유순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변화하는 추세와 추가적인 지표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양압 환기를 이용한 기계 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압력 또한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두 가지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먼저 흉막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신 순환을 하고 아래쪽에서 오는 순환은 정맥을 통과하는데 혈량이 충분치 않을 때에는 이 하대정맥이 콜랩스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맥혈 귀환이 줄어서 우심실 전부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심실로 들어온 거는 폐순환을 하고 좌심실로 들어오는 전부하량이 되는데 우심실에 들어왔던 게 적기 때문에 좌심실의 일회 박출량도 여기에서는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압력은 경폐압입니다. 양압을 주게 되면 폐포가 팽창을 하면서 모세혈관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심실의 입장에서는 폐동맥압이 증가하면서 후부하가 증가하게 되고 좌심실의 입장에서는 폐정맥압이 증가하면서 전부하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동맥압을 측정하는 곳은 좌심실에서 펌핑하는 곳이 더 가깝기 때문에 좌심실 전부하가 증가된 값이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압으로 인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인스피레이션 시에 이제 이 좌심실 전부하 값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혈압은 증가하게 되고 우심실의 전부하가 감소한 값은 이제 폐순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장의 두세 사이클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2, 3회가 지나고 나면은 비로소 이 우심실의 전부하가 감소된 게 좌심실에 반영이 돼서 혈압이 떨어지는 이러한 원리를 나타냅니다. 인공호흡기 환자에서 호흡 주기에 따라서 수축기압, 맥압, 일회 박출량이 변화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체액량이 부족할 때는 그 변화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폭이 크게 되면 수액요법에 반응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동적 지표의 단점은 기계 환기를 할 때 1회 호흡량이 Kg당 8ml 이상이어야 유효한데 실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높게 유지하지는 않죠. 그리고 자발 호흡을 있어서는 안 되고 호흡이 너무 빨라도 정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개용수를 했거나 복압이 증가했거나 폐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제3의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정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이완기 충만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이가 심해집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수동적 하지 거상법이 됩니다.
이 수동적 하지 거상법은 방법은 상체를 45도로 올려서 다리 쪽으로 혈량을 몰리게 한 다음 다시 다리를 45도 올려서 심장 쪽으로 혈액을 밀어주는 게 한 300cc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액을 주지 않고도 혈액의 반응성을 예측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전후로 심박출량과 맥압 변이 그리고 일회 박출량 변이를 측정해서 10 내지 15%가 증가했다 하면은 수액의 반응성이 있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방법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두개내압이 상승할 수 있고 중환자실에서는 DVT 예방을 하기 위해서 탄력 스타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민감도가 다소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적 지표와 프랭크 스탈린 커브에서의 전부와 반응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커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좌심실의 이완기 말에 이 확장을 하게 돼서 전부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심박출량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한다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정상인 심장 수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빨간색은 수축 기능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수축 기능이 감소된 상태에서 아무리 수액을 준다고 해도 심박출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에서 2로 가려고 할 때에는 수축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전부하량이 감소하게 되면 여기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이러한 심박출량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동적 지표의 변이량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반면 이제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전부하에 대한 용량에 대한 반응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름은 우리가 적당히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조직의 부종이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적게 되면 저관류로 인해서 장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적 지표인 수치만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서 프랭크 스탈린 커브에서 어디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혼합 정맥혈 산소 포화도가 되는데요. 이는 조직의 산소 공급과 소모를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 혼합 정맥혈 산소 포화도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전신 순환을 다 하고 돌아와서 이제 폐순환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거기가 바로 폐동맥인데요. 이 폐동맥에다가 관을 삽입하는 것은 이게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혼합 정맥혈 산소 포화도만을 보기 위해서 폐동맥관을 삽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도 투여하고 중심 정맥압도 보면서 이 중심 정맥압 포트를 보는 곳에서 피를 뽑게 되면 중심 정맥혈 산소 포화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정맥혈 산소 포화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조직의 저관류와 산소 결핍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심 정맥혈 산소 포화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표를 가지고 이제 약물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사 약제로는 이제 심장을 수축하는 약제 그리고 혈관을 수축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각각의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장기에 나타내는 효과가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알파1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작용을 해서 수축을 함으로써 혈압을 증가시켜주고 베타2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이완을 해서 혈압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베타1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작용을 해서 수축력을 증가시켜주게 되고 맥박수를 증가시켜서 결국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물을 혈압이 떨어졌다고 해서 먼저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목표 혈압치를 두고 먼저 조직 관류가 적절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행요법을 하게 됩니다.
이 수액요법을 할 때에는 보통 0.9% 셀라인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클로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다량 투여 시에는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들에서 뇌 손상이나 고칼륨 혈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액에는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이나 하트만 솔루션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방법은 5에서 10분 동안 250에서 500cc를 투여합니다.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는 폐혈증일 경우에 아이디얼 바디웨이트당 30ml를 3시간 이내에 투여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수액 요법을 했음에도 반응이 없다, 이럴 때에는 비로소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민성 쇼크와 폐혈성 쇼크에서 1차 약제로 사용하는 바소프레서는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이제 혈관 평활근에 바로 작용하는 바소프레신입니다. 이 약제는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제 분당 kg당 0.25 마이크로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부정맥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용량 감량을 위해서 2차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에는 폐혈증일 때에는 분당 0.03 유닛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다른데 폐혈성 쇼크에서는 3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용량에서는 주로 심장에 작용해서 수축력을 증가시켜주고, 이제 고용량에서는 이러한 수축력 증가 플러스 바소프레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부정맥, 그리고 장간맛 혈관 수축, 고젖산 혈증 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도부타민입니다. 이 도부타민은 주로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큰 약제인데요. 특히 이제 저혈량일 때 주의해야 되는 경우에는 베타2의 혈관에 작용을 해서 이완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일 때에는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하더라도 박출률이 낮은 경우에는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용량에 따라 효과가 조금 다르고 노르에피네프린에 비해서 이제 부작용으로 부정맥이 굉장히 심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대신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축력을 증가시켜주고, 대신에 이제 빈맥의 부정맥의 위험이 낮거나 이제 맥이 느려서 심박수를 증가시켜줘야 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량에서는 이러한 심방 수축력뿐만 아니라 바소프레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약물에 대한 것을 이제 요약 정리해 보면, 폐혈성 쇼크에서는 1차로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해야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용량이 분당 kg당 0.25 이상 증가함으로 인해서 부정맥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바소프레서를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유지되지 않으면 3차로 에피네프린을 추가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혈성 쇼크에서 심기능이 감소했을 때는 노르에피네프린에 도부타민을 추가해서 사용하거나 에피네프린을 단독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혈압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러한 치료를 하고 해서 조직 관료가 얼마나 호전됐는지 보기 위해서는 락테이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락테이트가 쭉 올랐다가 이게 꺾이는 시점에 트렌드를 보는 것이 관료의 적절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혈력학적 모니터링을 하는 환자에서의 간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력학적 모니터링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바뀌지 않게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위치시키고, 이 전극의 젤이 촉촉해야지 심전도를 잘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맥압에서는 0점화 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0점화 하는 위치는 심장 위치인 플레보스타틱 엑시스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맥관의 개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력백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이 0점화 하는 위치가 심장보다 이 스탑콕 3웨이가 높게 되면 실제보다 혈압은 낮게,
그리고 낮게 되어 있으면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체위 변화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높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압력 변환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 압력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퀘어 웨이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상 파용이 되는데요. 스퀘어 웨이브 테스트를 해서 뒤쪽에 오실레이션이 1.5개에서 2개 정도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오버댐핑 돼서 혈관 안에 혈전이 있거나 공기방울이 있거나 중간에 카테터가 꺾였거나 연결이 느슨하거나 이러한 압력백이 이제 프레셔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스퀘어 웨이브 테스트 뒤쪽에 오실레이션이 1.5개 미만으로 나타나고 웨이브가 뭉개집니다. 그래서 시스톨릭은 더 낮게, 다이아스톨릭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반면 이제 언더댐핑인 경우에는 환자 측의 입장에서는 고혈압이 있거나 그리고 시스템에 더 추가적으로 3웨이 스탑콕을 연결하거나 연결선을 우리가 더 많이 연결하게 되면 저항은 길면 길수록 커지기 때문에 뾰족뾰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퀘어 웨이브 테스트 뒤쪽으로 웨이브는 2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동맥압 파형도 굉장히 뾰족뾰족해지면서 시스톨은 더 높게 그리고 다이아스톨은 더 낮게 측정됩니다. 우리가 압력을 모니터링 할 때 보통 요골동맥을 많이 접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접근이 용이하고 측부순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음파 유도하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카테터 삽입만으로도 이 요골동맥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혈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골동맥에 이제 관을 삽입한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칼라 체인지가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되고, 이제 측부순환마저 안 돼서 척골동맥도 잘 안 되면 이 5손가락이 전부 색깔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쪽으로 이제 관을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사용할 때 우리가 승합제를 이제 말초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상체 안테큐피달 포사보다는 이제 프록시말 쪽에 6시간 이내로 되도록 주입을 하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이내에 중심 정맥관을 확보해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혈력학적 모니터링 환자에서의 치료와 간호를 정리해 보면 이러한 정적인 지표와 동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환자의 언더라잉 디지즈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자를 어세스 했을 때 증상과 징후 그리고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고 랩 데이터가 어떠한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트렌드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다음과 같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